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했습니다. 후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그 바통을 연결받았습니다. 네, 한편 한국당은 한 달 만에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을 해촉했습니다. 당내 갈등과 혼란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조간이나 여러 방송사에서 나오는 언론 기사만 해도 사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오후가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더니 결국 두 명이 동시에 교체가 됐습니다. 이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래서 따져서 하는 문책이나 경질이 아니라 예. 일종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사다는 아마 뜻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자신의 경제 철학, 경제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예. 그리고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 3축을 거의 경제 기조로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야당에서 사실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을 먼저 문책하고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 좀 이따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여권을 향한 갈라치기다. 예.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갈 경우에는 여권 내에서 또 이상한 정치적인 알력이나 이런 또 잡음이 나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일종의 개각, 부분 개각이잖아요. 부분 개각. 그리고 또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을 동시에 경질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네, 동시에 교체도 그렇고 사실 시점도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빨라진 것 같거든요. 네. 이번 교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예상국회 지나고 할 거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사실 어제만 해도 오늘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좀 급한 면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에서 얘기했던 발언 그것이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강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권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정치에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얘기가 계속 오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놔두면은 정말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김동연 부총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그것을 갈등 구조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급한 게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동시 교체는 사실 그런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둘이는 원팀이다. 예. 그래서 둘이 같은 날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교체할 때도 같은 날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본인들 앞에서 계속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한쪽을 편드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든 거고 실제로 한쪽을 먼저 하고 한쪽을 못 하면 상징하는 이슈가 또 대통령의 의중이 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고려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네. 축구 경기로 따지긴 좀 그렇지만 투톱이잖아요. 그럼 보통 두 명의 공격수를 동시에 교체한 건 좀 굉장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 경기 흐름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분위기도 좀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 정국이란 말이죠. 경제부총리도 나가고 정책실장도 바뀌고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요소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470조라는 아주 상당히 확장된 이런 재정 운영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제출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야권의 반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렇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조기에 이렇게 이 두 사람을 바꿀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아까 축구 경기에 비유했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두 사람의 공격수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방안은 나름대로 야당 쪽에서의 공세가 아주 지나치게 예. 세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오히려 이 두 사람을 바꿔줌으로써 일종의 분위기 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두 사람의 그런 엇박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미묘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패스 서로 안 하는 상태인 거죠. 지금. 패스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예. 두 사람은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두 사람이 뭔가 손발이 맞지 않네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차제에 바꾸는 것이 오히려 지금 470조라는 예산을 깔끔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 오히려 힘을 합친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물릴 수가 없다. 계속 그렇다고 간다. 한다면 좀 더 강한 선수들을 내세워서 아니면 자신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선수들을 내세워서 네. 이 지금 상당히 조금 분위기가 약간 조금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을 조금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내 쪽으로 끌고 오자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의 오늘 인사에 대한 용단을 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지만 지금 경제인 부총리 같은 경우는 내정을 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되기 전 뭔가 국회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야당들이 아주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애매하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예산 국면에서 맞상대해야 할 거는 전임 부총장이 될 수 있는 네. 김동연 부총리를 예. 상대로 질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도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질 사람은 따로 있는데 물러갈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져야 하는 거니까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답답할 테고 게다가 지금 타겟이 될 수 있는 정책 신청까지 바뀌는 그 마당에 그거를 또 추궁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두 가지 다 그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의중이 어떤 거냐라고 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두 마리 말을 끄는 마차로 보자면 말을 바꾸는 게 지금 맞는 거냐 아니면 마부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 방향을 그렇게 잡겠다라고 하면은 게다가 새로 온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시즌2로 갈 수 있는 캐릭터들이란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게 과연 발전된 것이냐, 과연 과거에 실패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천착을 해야 하는 거지. 지금 지나간 인사에 대해서 얘기보다는 새로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김앤장의 갈등이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많다. 기본적으로 방향은 마부가 정하는 건데 마부가 방향을 안 정했죠. 예. 게다가 두 명의 캐릭터가 훨씬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 한쪽 말은 이성을 활용해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한쪽은 감성을 활용해가지고 추진력을 하는 그런 건데 추진력을 가하는 감성에다가 이성까지 맡기는 그런 결과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대통령 의지가 어떤 것인지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을 때 일견 딱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을 보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지금 새로운 두 공격수가 엇박자 안 낼 것이다, 호흡 잘 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려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홍남기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사실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될 때부터 아마 그 좀 약하지 않느냐 뭐 그런 그 이야기도 나오면서 또 다른 뭐 이 경제 관료들 이름들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경제부총리로 그대로 갖고 간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의 그 경제 철학, 그러니까 국정 철학, 경제 기조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지금 이 보도에 의하면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오찬 그 정례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사실 그 지금 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배석을 해서 현안 자료를 준비해 가서 다 설명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홍남기 이 지금 국무조정실장 이제는 지명자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식으로 경제 기조를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예. 상당히 수긍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논리적 뒷받침을 아마 제공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김동연 부총리 시절보다는 청와대의 그 정책 엇박자 내지는 여러 가지 미묘한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는 붙잡아매도 된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지금 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날 국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 개인적으로 경제는 컨트롤 타워가 투톱이 아니라 원톱이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마 그것은 뭐 지금 그 정부 직제상 모든 경제 정책을 끌고 가고 운용하는 총책임자는 결국 경제부총리 아니겠습니까? 네. 정책실장이라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 참모로서 일종의 그 조언하는 역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나름대로 아마 중심을 잡고 가되 자신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기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마 손발을 잘 맞춰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아마 분명히 어떤 식으로는 표명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임을 갖고 이번에 인사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 때를 보면 도대체 경제사령탑이 누구지라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홍남기 실장이 이제 신임 이제 경제부총리 되면 이분이 원탑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말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기대는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홍남기 그 실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캐릭터도 인품이 좋고 성실한 예. 스타일이지만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카리스마 형은 네, 아니고. 그래서 조정 업무는 가능하지만 원탑으로 하기에는 좀 성향이나 게다가 지금 상대편 공격수라고 하는 김수현 수석이 예. 워낙에 독특한 그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구도라고 하면 이렇게 임명했다라고 하면은 청와대에서 의사 결정권자가 결국은 주도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원탑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고 과거에도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에 김동연 원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원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현실에 적용되기는 참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원탑, 투탑의 논쟁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김수현 수석이 사실 이번에 그 정책실장으로 거론될 때 지금 여권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김수현 수석은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정책 쪽에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실장으로 지금 자리를 보임한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일종의 일종의 역할 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장하성 정책실장은 말 그대로 이 경제통이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책실장은 말 그대로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정책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아마 이 신임 부총리, 경제부총리에게 상당히 맡기는 그런 식으로 역할 조정을 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자신이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경제 컨트롤 타워는 경제부총리라는 그러한 데 방점을 주면서 청와대는 스포트하는 그런 식의 모양새를 취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아마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야권에서는 지금 거론이 될 때부터 반대를 해왔던 인물들이 이번에 발탁이 됐거든요. 뭐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돌려막기식 인사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잘해야죠. 지금 뭐 평을 하긴 쉽지만 우리 현실이 그냥 넉넉히 평하기에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부총리도 본질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유해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번에도 또 어그러지고 엇박자를 내고 방향도 잘못 잡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경제는 내년 후년 해가지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음 정권에까지 이게 미치고 결국은 세계는 다 앞으로 나가고 있고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만 계속 거꾸로 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회복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이 팀이 우리가 왈가왈부하기 전에 사실은 좀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자기 역할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야지 자꾸 자기 고집을 내세우거나 뭐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 현실하고 떨어지는 대안들을 계속 고집하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바꾸기 전에 짧게 두 분께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남기, 김수현 이 두 명의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만족하십니까? 괜찮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만족하고 안 하고 뭐 좀 저희 다 국민의 생각이니까요. 예,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 본인의 그 이번 인사를 두고 자신의 경제 기조가 후퇴한 것이 아닐까. 많은 또 그러니까 야당의 그 공세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기 위해서는 아마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수현 수석에 대해서는 지금 여권 내에서도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부적격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문제는 그거보다도 그 뒤에 있는 김수현 수석이 가지고 있는 관료사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관료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마인드라고 하면은 박자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죠. 물론 관료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업공무원제를 두고 있고 그거는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실제로 부처가 중심이 돼가지고 경제정책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모가 월권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만 조심한다고 하면은 뭐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겠죠.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정리를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하나의 정말 뜨거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당이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을 결국엔 해촉을 했습니다. 뭐 간밤에 설득 작업이 있었는데 뭐 결렬됐다는 이야기도 들렸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뭐 지금 이 전원책 조강특위위원을 둘러싼 거치 논란이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입장, 특히 지금 이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그 쇄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지금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저희 지금 잠재되어 있던 이 또 소위 개파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빨리 조기 진화가 필요하다는 아마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젯밤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김용태 사무총장이 아마 그 지금 그 이 조강특위 위원들하고 전원책 위원을 비롯한 아마 상당히 대책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서 아마 지금 전원책 위원이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질질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빨리 이 사태를 그러니까 종결하는 것이 이 전원책 위원이나 당이나 모두 다 필요한 조치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자진 사퇴도 아니고요. 사실 모양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에서는 자진 사퇴도 아니고 해촉. 게다가 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문자로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참 아픈 한국당 입장에서는 떠나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예의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원책 그 위원이 컴플레인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 3시에 조강특위를 열어가지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그러는데 2시쯤에 또 해촉 그 전에 해촉 얘기를 나온 배경을 보면은 결국은 전원책 그 위원이 자기들이 추천한 위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공통된 입장으로 나올까봐 그런 우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입을 막았다라고 해서 미리 정지 작업은 했겠지만 만약에 위원 입장에서 해가지고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분위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좀 급하게 했고 사실은 뭐 이분이 통화가 좀 안 되는 라이프 사이클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문자로 계속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취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 임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내는 과정에서 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적을 만드는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신중하게 잘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조강특위 외부 위원들도 아직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그 지금 김용태 지금 사무총장 말에 의하면 지금 그 이 외부 위원 중에 한 명인 전원책 위원만 해촉하고 나머지 3명은 그대로 가대로 품고 가면서 한 명의 더 비대위원, 외부 비대위원을 모셔가지고 자기가 주도하에서 지금 이 조강특위를 계속 꾸려나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원책 위원이 주축이 돼서 지금 모셔왔던 이진곤 위원을 비롯한 나머지 3명의 지금 외부 위원들의 지금 의사가 확인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도 함께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 지금 조강특위는 결국 또 그러니까 지금 당의 생각과는 달리 백화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그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 지금 이진권 위원을 비롯해서 나머지 외부 위원들도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잘 되기 위해서 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또 들어왔는데 결국 자신들의 거치 문제 때문에 이 상당히 당이 어렵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자신의 요구를 약간 톤다운 시키면서 아마 당의 그 요구대로 손잡고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봅니다. 조금 과거로 가보면요. 자유한국당이 비대위 출범할 때 기대했다가 좀 잠잠했고 조강특위 나온다.
기대했다가 전원책 변호사 온다, 뭔가 하겠다 하다가 지금 결국 뭐 특별한 결과물 없이 이렇게 전원책 위원은 물러나고, 그럼 이제 누가 외부위에서 또 위원을 하려고 올까? 결국은 한국당 비대위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대위에서도 지금 동력이 없어가지고 못할 겁니다. 예. 이제는 대체적으로 다음 전대에 모든 구성원들이 몰두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비대위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기초적인 사무적인 일들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은 지금 당협별로 다 실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그 전원책 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뭐 어떻게 단두대 얘기 나오듯이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한다. 컷오프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힘을 받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선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대표한테 위임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수순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끊임없이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다음 전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 전대의 대표감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예. 지금 뭐 비대위를 구성한 것도 대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외부인을 예. 모셔온 거고, 비대위에서도 내부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원책 위원 같은 정말 또 외부인을 모셔가지고 손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망가지니까, 이 구조가 망가지니까 결과적으로 내부에 있는 사람도 없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 전대를 해서 대표가 누가 되든지 사실은 상당 부분은 이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 소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비대위가 출범해서 어떤 개혁이나 혁신은 사실상 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이해를 좀 해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나 정당성이라는 부분에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소위 말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지금 당장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지난번 이 민주당 시절에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처럼 바로 눈앞에 코앞에 뭡니까 총선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인적 쇄신을 해서 밀어붙일 수 있지만, 지금 총선이 지금 1년 반 뒤에나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적 쇄신을 한들 과연 거기에서 얼마만큼 수긍하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내년 초에 지금 전당대회 예정돼 있는데, 그때 선출된 권력이 새로 들어섰을 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뒤집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2월 달이 아니라 7월 달로 가서 아예 대못을 박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바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부와 이 조강특위가 지금 부딪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비상대책위라는 것 자체가 출발 선상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그러니까 정통성의 문제. 외부 이 부분, 사람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태생적 한계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조금 전에요. 전원책위원회 반응이 살짝 저희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와서 좀 소개를 하자면, 개혁을 거부하는 정당에 무슨 미련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흥미로운 점이, 폭로를 해야 하는 게 있나 좀 고민이 된다. 뭐 내막을 알려야 하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갈등을 봉합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더 터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오면서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본인이 자기 온 길에 침을 뱉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게 폭로해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가는 건 좋지만, 당신이 얘기했듯이 이게 보수 정당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길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본인이 처음에 추구했던 거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당도 당이지만 본인도 뭔가 역할을 하셔야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된 이상은 뭔가 가치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하는데, 폭로라고 하면은 굉장히 뒤에 뭐 배경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가면은 이게 본질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들어가실 때 그 초심을 버리는 과정이 되는 거고, 당도 망가지고 본인도 망가지고 어떻게 보수 진영 전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을 좀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제가 김병준 위원장이 칼을 쥐어줄 테니 전원책 위원 뭔가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막 하려고 혁신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전대 좀 더 뒤로 미루시죠.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라고 김병준 위원장이 계속해서 경고를 줬고 그래도 얘기하니까 지금 그러면 나가시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김병준 위원장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원책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저런 식으로 대권 근처에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일종의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 조강특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넣는 것 자체가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식 표현에 하면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인데 예. 사실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 전원책위원을 모셔올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상고초려도 오고초려도 아니고 식고초려까지 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모든 정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지금 전원책 비대위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인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또 출마해서 자기 정치할 생각도 없는데 왜 내를 믿지 못하느냐. 결국은 그 배경에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인 정치적 사심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심일까요? 그게? 그것이 예를 들면 비대위에서 자기식의 그러니까 이 진영을 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당장 전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자유한국당이 그 상황을 봤을 때 아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기 대권에 도전하는 하나의 세력을 나름대로 구축하는? 사람을 구축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이 지금 당의 혁신 작업을 이용하려는 것 같고 거기서 자기가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이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2월 달이 아닌 7월 달로 가서 7월 달에 만약에 인적 쇄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일종의 대못을 자기는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추구하는 보수 혁신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어떤 세력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입맛대로 굴러가지 않는 그러한 것을 나는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하니 나는 폭로를 해서라도 막고 싶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인다. 김우석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책 변호사가 그래도 이 보수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애정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이 끝까지 가보자는 식의 그런 아마 막가파식 폭로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사실 정권은 초법적인 권한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것처럼 전폭적인 권한은 아니고. 그런 게 전략적인 권한은 아니거든요. 아니고요. 지금 조강특위 당원 당규에 조강특위 내에서의 권한을 전적으로 주겠다라는 거고 예. 그거는 이 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인을 모실 때는 당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까지다 정권 얘기하면은 당원 당규 당신은 조강특위에 있는 권한을 위원장이 아니지만 전적으로 당신한테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이런 혼선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전대식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대식이만 해도 비대위 체제가 6개월 이상 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셔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다 보니까 당내에 있어서 이 의사결정에 근저에 깔려 있는 묵시적인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지금 비대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외부에 온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데 명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런 혼란은 어떻게 보면 외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의사결정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고 이게 결국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를 잃고 계속 겉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외부인이냐 내부인이냐 새로운 지도체제가 있을 때도 외부인이나 내부인이나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느냐. 네. 이 구조에 집착을 해야지 지금 사람도 없는데 또 외부인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지금 김동연 부총리 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건 누구를 데려와가지고 바보 만드는 일이거든요. 차 교수님께 드렸던 질문 똑같은 걸로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심은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 정치인이 사심 얘기하는데요. 정치인이 사심 없이 왜 정치를 하겠습니까? 네. 근데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에 관심이 없느냐? 그건 어불성설이잖아요. 예. 정치하는 사람한테 당신 사심 있느냐? 이거는 정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공의에 얼마나 접근하느냐, 자기의 사심과 공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부합하느냐 얘기를 해야 하는 거지. 당신 사심 있어, 사심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정치를 잘못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저 김홍주 소장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원래 정치를 하시던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상당히 뭐 교수를 하셨고 그리고 뭐 과거 정부에는 정책통으로 참여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자신은 절대 정치 안 한다는 거였거든요. 혁신해야 된다고 혁신해야 된다고 하고 자신은 일종의 그런 밑거름만 대고 물러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아마 전원책 비대위원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그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내는 다를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도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사심이 없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뭐 사심 논란이 일어날 수 없지만 예. 본인 스스로가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정치에 행복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뿌리 난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